제수당에 가서 뭔가 아쉬운 게 있는 게 그거 지금 협상해야 돼요. 실적 증가율이 뭔가 주가를 드라이브를 걸기는 이제 어느 정도 에너지가 다 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다운 사이클에서는 끔찍하거든요. 10년 뒤에는 아마 사이클이 끝났을 거예요. 수익 실현 해야 된다. 수익 실현 못하면 굉장히 고생할 거다. 그 터지기 전에 나왔던 분이 거의 없더라고요. 자산을 리밸런싱 하신 분들이 살아남았대요. 네, 요즘 시장의 변동성이 워낙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 과연 이 시점에 투자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가졌던 관점을 유지해도 되는 걸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반도체주 투자 전략에 대해서 IT의 신이죠. 이형수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지금과 같은 시점에서 대표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우선은 저희가 시장에 앞서도 제가 변동성이 너무 심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이드 카드는 이제 거의 예산일이 됐고 최근에는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이게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의 여파가 영향이 되게 커지고 있는데 특히나 선물 매매에서의 영향도 좀 크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 수급 좀 어떻게 저희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일단 선물 시장이 굉장히 커졌어요. 일단 ETF 영향이 크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이제 5월에 레버리지 상품이 두 개 상장했잖아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레버리지 상품 이제 상장했고 그리고 이제 커버드 콜 시장도 적잖아요. 그 ETF 쪽에서 그게 이제 뭐 규모로 하면 뭐 10수조 원 규모로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또 보면 요즘에 A에서 S로 넘어가잖아요. 근데 그 호가 사이가 벌어져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그 호가의 갭을 어떻게 줄여야 될까요? 선물로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 이게 KRX 그러니까 9시부터 3시 반에 이제 정규장이 끝나는데 그 앞뒤로 KRX 시장이 그러니까 NXT 시장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선물로 컨트롤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물하고 선물하고 이제 괴리가 벌어지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요즘에는 또 변동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현물하고 선물 그 비중을 또 맞추려고 이게 또 올라갈 때는 또 과하게 또 쳐 올리기도 하고 또 빠질 때는 쇼감마라고 해서 또 그 비중 맞추려고 또 팔다 보니까 이런 변동성이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말씀해주신 가운데 지금 뭐 ETF 이거 얘기도 해주셨어요. 확실히 이제 5월달에 이 단일 종목에 대한 레버리지 ETF 상품이 출시가 되면서 굉장히 좀 시장의 관심도 좀 뜨거웠었는데 이 영향력도 꽤나 크다고 평가를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쪽으로 이제 워낙 큰 자금들이 몰리니까 지금 금융당국이나 운용사들도 좀 되게 놀란 것 같아요. 이제는 선물 시장이 현물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게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수급의 흐름이 너무 빠르게 바뀐다. 예를 들면 오전에 어떻게 대응하려고 했는데 오후에는 전략이 바뀌기도 하네.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지금과 같은 시점에서 좀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 대응할 때 수급의 흐름 조심하려면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이제 지금은 하반기가 굉장히 이제 시장의 색깔이 많이 바뀌는 턴이거든요. 이제 그 동안에는 반도체로 보면 반도체 가격이 계속 상승하면서 우리가 보통 ASP라고 하잖아요. 평균 판매 가격이 계속 상승하면서 그쵸. 메모리 회사들의 EPS, 순이익이 주당 순이익이 계속해서 그 드라이브를 걸어왔던 시장인데 이게 이제 올 상반기를 그러니까 하반기를 기점으로 이게 약간 시장 색깔이 바뀌거든요. 왜냐하면 3분기부터 반도체 증가율이 꺾여요. 그러니까 증가율이 꺾이죠. 네, 그러니까 증가가 꺾이는 건 아닙니다. 맞습니다. 기울기가. 그로스 레이트가 꺾이는 건데 그게 이제 그러면 어떻게 보면 상승의 속도가 좀 둔화된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이제 보통 그 주식 시장이 제일 민감하게 이걸 받아들여요. 그리고 이제 이게 보통 이제 통상적인 사이클이라 그러면 이제 여기서 사이클이 끝났겠죠. 보통 그로스 레이트가 꺾이면 그 다음에 그로스가 꺾인단 말이에요. 통상적으로는. 근데 이제 이번에는 그로스 레이트가 꺾여도 그로스가 안 꺾일 것 같다라고 보고 있는 이유가 이제 이게 혁명 중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속도는 느려져도 이 우상향하는 기조는 더 유지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그렇게 건가요? 보기 때문에 이제 내년 사이클까지 보는 거죠. 지금 시장에 대한 어쨌든 큰 그림을 좀 그려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가 꼼꼼하게 따져봐야지 투자 전략을 잘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반기로 넘어오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는 타이밍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또 날씨가 더워지면서 시장이 이렇게 오락가락하니까 아유 날도 힘든데 시장까지도 나를 힘들게 하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투자 전략 같이 공부하시면서 동시에 좀 여름철 시원한 혜택도 같이 가져가시라고 채널
신사임당에서 잠깐 이렇게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저희 채널 신사임당의 공식 협찬사 렐레에서 준비한 여러분들만을 위한 혜택인데요. 우선은 여름철에 또 저희가 옷이 시원해야 되잖아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티셔츠 혹시 그쵸. 어떠신가요? 하트 정말 핫하죠. 네, 네. 저희가 네. 흰 티는 뭐 기본템으로 네네. 가지고 계시면 많이 좋을 텐데 여기에 너무 튀지 않는 이런 시크한 포인트 무려 꼼데 가르송입니다. 이 블랙 와펜 티셔츠 여러분들 이 신사임당에서만 5만 원대 가격에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 혜택도 꼭 체크를 해주시고요. 여름철에 대표님 좋아하는 메뉴 있으세요? 음식? 좀 시원한? 시원한 콩국수 한 그릇이 땡기긴 하죠. 정답을 바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콩국수 정말 시원하게 또 그리고 콩국수는 이 콩물이 좀 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전통 있는 그 레시피로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식당에서 사 먹으려면 거의 요즘에는 물가가 또 워낙 많이 올라서 10,000원 한 장의 음식 먹기도 쉽지 힘들지 않죠. 않나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1만 원대, 10,000원대에 무려 오늘 몇 인분이죠? 8인분입니다. 그러면 1인분에 2,000원대로 여러분들이 콩국수도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우리 신사임당 저희 고정 댓글에서 혜택도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원한 여름나기 전략에 이어서 다시 한번 시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수급의 동향 계속해서 체크를 하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을 봤더니 요즘에는 진짜 용감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시장이 빠질 때에도 계속해서 매수하는 움직임, 여기에 시장이 급반등을 해버리고 나면 어제 샀어야 하는데 라고 하면서 좀 아쉬움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개인 투자자들 대응 잘 하고 있는 건가요? 일단 지금은 변동성이 당분간 네.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시장의 투자 아이디어가 바뀔 때는 네. 변동성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어떤 산업 내의 펀더멘탈 이슈도 있지만 대외적인 변수들도 있죠. 지금 이란 전쟁이 마무리가 되지 않고 있고 그리고 이제 유가가 결국 인플레를 자극할 거다라는 이제 이런 외부 변수들도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현금이라는 버퍼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 가져가면서 좀 과하게 오를 때는 좀 현금 확보하고 그리고 또 과하게 빠질 때 뭐 사이드 카나 서킷 브레이커 이제 매도 발동할 때 그럴 때 조금 이제 용기 내서 사두고 이제 그렇게 대응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동안 이제 주도주를 싸게 샀다. 네. 그러면 이제 주도주의 물량은 어느 정도 유지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네, 그렇다면은 지금 사실 주도주 중심, 약간 쏠림 장세가 이어진 지 몇 달째 됐잖아요. 네네. 그래서 시장의 분위기가 바뀐다면 이것도 혹시 바뀌는 걸까? 그러니까 순환매도 이제는 고려를 해야 하나 아니다. 하반기에도 그래도 주도주는 계속 들고 가는 게 맞다. 이 둘 중에서 무게추를 둔다면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단기, 중장기가 굉장히 다를 수 있는데요. 중장기적으로 보면 주도주 랠리가 계속 가요. 중장기가 어느 정도예요? 중장기면 이번 사이클 끝날 때까지. 이번 사이클 끝날 때까지. 네, 그때까지는 이제 주도주 중심의 쏠림 현상이 계속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고 단기적으로 보면 일단 그 순환매 흐름이 좀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순환매에 너무 취해서 주도주를 또 포지션을 다 비우면 나중에 또 순식간에 내가 이게 없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없네?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그렇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주도주의 비중은 계속해서 어느 정도 지킬 어느 필요가 정도는 있다. 맞습니다. 오. 그 싸게 사셨다 그러면 이제 전부 다 팔면 안 되고 포지션의 이제 일부 비중은 가져가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메인 물량을 가져가되 일부 비중을 이제 반도체 소부장이나 다른 쪽 섹터를 그것도 이제 AI 인프라 관련주 내에서 어느 정도 이제 흐름을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다른 쪽으로 조금 더 시선을 가져가더라도 결국 AI 인프라라는 중심 키워드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어쨌든 지금 이거는 AI 사이클이고 AI 인프라 사이클이고요. 네. 이게 AI 혁명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큰 어떤 자산 시장의 시세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이클을 저는 이제 닷컴 버블 때에 한 98년도 정도 느낌이니까 한 그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닷컴 버블이 그때 이제 우리나라 시장 말고 네. 미국 같은 경우는 한 95, 96, 97, 98 그냥 한 3년 정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어지다가 이제 99년도부터 엄청나게 이제 랠리가 일어났죠. 그리고 마지막 사이클이 이제
2000년대에 네. 이제 꺾였죠. 그 최근에 인터넷에 보니까요. 닷컴 버블 때 이 지수 흐름 차트를 그대로 가져다 두면서 지금 비슷해지고 있다. 네. 우리도 지금 버블로 가고 있고 곧 버블이 뭐 꺼질지도 모른다. 이렇게 지금 약간 예감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게 이제 닷컴 버블 때하고 같은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어요. 일단 지금 어떤 수급의 흐름들이나 쏠림 현상들을 보면 네. 닷컴 버블 때하고 비슷해요. 이제 닷컴 버블 때 우리나라 시장 말고 미국 시장. 미국 시장. 네. 왜냐하면 닷컴 버블 때 우리나라 시장은 지금 어디 저기 태국이나 인도네시아 같은 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존재감이 덜했죠. 존재감이 덜하고 사실 그렇게 훈련된 투자자들보다는 약간 무지성 투자가 좀 행행했었고 네. 미국 시장이 이제 지금 미국 시장의 닷컴 버블 때가 약간 이제 지금 우리 사이클하고 좀 비슷해요. 어느 정도 이제 선진국 시장이 됐고 굉장히 또 그래도 어느 정도 트레이닝이 된 투자자들이 그쵸. 주도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는데 결국 그게 끝까지 주도주 랠리로 끝났고 그리고 이제 주도주가 꺾였을 때 주도주가 또 제일 먼저 일어났어요. 네, 꺾이고 나서. 네. 네, 주도주는 꺾여도 반등을 했는데 멍텅구리 주식 들고 있던 사람들은 이제 그냥 죽었죠. 약간 네. 좀 더 소외받았던 업종들은 힘을 네. 쓰지 못했다. 소외받았다기보다는 거기서 뭐가 차이 나냐면 버블 장일수록 오히려 더 펀더멘털에 집중을 해요. 네, 펀더멘털에 집중하는데 보통 사이클을 상반기하고 하반기로 만약에 굳이 분류를 한다 그러면 네. 상반기까지는 매출 증가율에 약간 주가가 연동이 돼요. 그러니까 주가가 매출 증가율이 높게 나오면 막 환호하거든요. 네. 한번 생각해 보시면 2023년 4년에 엔비디아가 분기 실적을 내면 전년 대비해서 매출 증가율이 260%, 263% 이렇게 나왔거든요. 네. 그러면서 와. 이제 매출 증가율이 좀 꺾이니까 그때부터 약간 주가가 약간 둔화됐을 거예요. 요게 사이클이 딱 중반을 넘고 후반부로 올수록 네. 이익 증가율에 민감해져요. 그래서 지금 보면 메모리 쪽에 계속 계산되니까 이익 증가율이 이쪽으로 이제 좀 쏠리는 거죠. 그렇다면 실제로 이제 매출뿐만이 아니라 돈을 너네가 정말 잘 벌고 있어? 네. 라는 부분들에 투자자들이 이제 집중을 한다라는 건데 네. 사실 이 AI라는 키워드를 두고 빅테크들이 둘러싼 조금 우려 섞인 시선은 분기마다 나오는 것 같아요. 너네 지금 투자하는 거에 비해서 수익성을 회수하는 건 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지 않아? 혹은 투자가 과도하지 않아?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일단 계속 그렇게 노이즈가 나올 때마다 시장이 한 번씩 과열됐을 경우에는 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강세장 중에서 사실 이게 생각보다 조정이 깊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작게는 15%, 네. 많게는 한 25%까지 조정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엇박자를 잘못하면 나는 저점에서 왕창 사고 고점에 왕창 팔고 이걸 난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엇박자 한번 타면 이제 털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항상 주도주를 끌고 가면서 현금 비중을 버퍼로, 그러니까 완충 장치죠. 내가 넘어지더라도 뭔가 푹신한 게 좀 있다. 그렇네요. 그러면 이제 좀 덜 다치는데 네. 그 푹신하게 해주는 게 결국 현금이라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시장의 히스토리랑 같이 비유해서 또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필두로 우리 증시가 이제는 얼마나 좀 꽤나 존재감 있는 포지션이 됐는지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증시 호황을 이끌어줬던 것 중에 하나가 AI 인프라 관련해서 항상 공급 부족이다, 뭐 쇼티지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기 때문인데 최근에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정말 투자를 거의 90조 원대 이렇게 R&D와 설비 투자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대표님 이게 투자를 많이 하면 나중에는 공급 부족이 아니라 공급이 좀 남게 된다든지 이렇게까지 될 일은 없을까요? 그게 이제 과거 사이클에 항상 그랬었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우리가 빅 사이클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끝나냐라고 보면 점으로 일어났어요. 갑자기 PC에 들어가는 디램이 갑자기 쇼티지가 나서 갑자기 디램 가격이 급등하죠. 그러면 그때 공급사들이 어떻게 했냐면 바로 캐파 증설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캐파 증설을 하는데 반도체 공장이 뚝딱 지어지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 시간이 있잖아요. 그 타임 갭 사이에서 계속 시세가 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반도체 공장이 막 가동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공급이 많아져서 가격이 떨어져요. 공급 과잉이 되니까. 그럼 이제 사이클이 끝나는 건데 보통 그 업사이클이 2년이나 2년 6개월 정도가 지속된 거죠. 2년 정도. 네. 그게 이제 업사이클의 통상적인 패턴이었고 그리고 이제 항상 그 공급 부족이 일어나면 순식간에 캐파 증설을 났었어요. 그러니까 소재 부품 장비 업체들도 그냥 같이 따라가죠. 한 덩어리로 움직였거든요. 근데 AI는 굉장히 좀 특이해요. 어떻게 보면 좀 고약한 측면들이 있는데 이게 쇼티지가
점이 아니라 선과 면으로 일어나요. 선과 면으로 네. 무슨 뜻일까요? AI 혁명이 네. 갑자기 시작됐어요. 그래서 하이퍼스케일러라는 하는 빅테크 업체들이 컴퓨팅 파워를 누가 우리 데이터 센터에 최대한 엔비디아 GPU를 많이 갖다 놓고 스케일을 키우느냐가 제일 중요해진 거죠. 그 컴퓨팅 파워를 키울수록 모델 성능이 선형적으로 좋아진다. 그게 이제 스케일의 법칙이잖아요. 근데 그 스케일의 법칙에 따라서 계속해서 AI 군비 경쟁이 일어난 건데 처음에는 엔비디아 GPU가 제일 부족했죠. 그렇죠. 엔비디아 GPU가 부족하면 예전에 점으로 발생할 때는 GPU가 부족하면 공급이 늘어서 나중에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면 해결되는 거잖아요. 근데 엔비디아 GPU가 부족한데 이게 왜 부족하지? 라고 봤더니 TSMC라고 하는 회사가 원래 파운드리라고 하는 거는 웨이퍼를 굽는 전공정이 중요한데 이 전공정에 쇼티지가 난 게 아니라 이걸 패키징하는 코워스라고 하는 2.5D 패키징이죠. 칩온, 웨이퍼온, 서브스트레이트. 거기서 쇼티지가 난 거예요. 네. 그래서 TSMC가 이제 잘 못 만드니까 AI 가속기가 제대로 못 나오는구나. 그때쯤에서 젠슨 왕이 갑자기 뭐 사내 체육 대회 가서 막 연설하고 그럽니다. 아, 그랬었죠. 네, 네, 그렇죠. 아. 아니 뭐 저렇게 바쁜 사람이 뭐 사내 체육 대회 가서 그러냐라고 했는데 그게 2025년에 비슷한 일이 벌어졌죠. AI 혁명 이후로 한 번도 한국을 안 왔던 젠슨 왕이 네. 갑자기 와서 막 치킨 먹으면서 친한 척하는 거예요. 이재용 회장 부르고 정의성 회장 부르고 그러고 나서 갑자기 범용 디램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했죠. 범용 디램하고 낸드 플래시.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쇼티지가 그래서 발생하다가 올해 초에 들어서 집개발 갑자기 쇼티지 났잖아요. 네. 집개발 뭔지 아세요? 집개발? 네. 집개발이 뭐예요? 오픈클로요. 오픈클로. 네, 오픈클로의 그 상징이 집개발이거든요. 아. 오픈클로가 대박이 나니까 갑자기 또 CPU가 난리가 나요. CPU가 또 그쵸. 쇼티지가 발생하죠. 쇼티지가 발생하고 CPU가 많이 또 수요가 갑자기 생기니까 거기 들어가는 ABF 기판이 또 쇼티지가 나고요. 디램이 또 난리가 나네요. 그런 식으로 계속 이게 쇼티지가 확장되는 거죠. 전력 인프라도 쇼티지고 네트워크도 쇼티지고. 그러니까 과거에는 점으로 딱 일어나기 때문에 점이 해결되면 끝나는 건데 그랬네요. 지금은 선과 면으로 확장이 되는 거고 그게 일단 수요의 특성이 과거와 다른 측면도 있어요. 근데 보통은 이런 슈퍼 사이클이 네. B2C 내구 소비재 중심으로 일어났어요. PC든 스마트폰이든. 소비자 대상으로 했던.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대상이기 때문에 물량, Q가 중요했고 P는 사실 한계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아무리 좋아도 갑자기 200만 원짜리가 100만 원 올라서 300만 원 되면 안 사잖아요. 그렇죠. 저거 좀 더 가격 빠지면 사자. 음. 아니면 여기 액정 모서리 깨져도 한 1년 더 쓰자. 네. 이게 이제 내구 소비재의 특징이죠. 근데 지금은 이 반도체의 수요를 주도하는 게 인프라예요. 그죠? 그리고 하이퍼스케일러라고 하는 빅테크들이고 자, 얘들은 컴퓨팅을 조금씩 더 늘리고 더 많이 할수록 모델 성능이 갑자기 좋아져요. 아. 그래서 선도업체가 막 바뀌죠. 원래 빨리빨리 따라가야겠네요. 맞아요. 챗GPT가 작년 상반기까지 뭐 AI 혁명 이후로 계속 랠리를 보이다가 제미나이가 3.0 버전부터 챗GPT를 압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구글의 시대가 오나 보다라고 네. 했는데 그게 올 초에 엔스로픽의 클로드가 클로드가 갑자기, 그죠? 맞아요. 근데 그게 그 밑에서 보면 우리는 우아하게 얘들이 따라잡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밑에서는 컴퓨팅 파워를 확보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오리발처럼 움직이는 거죠. 그 경쟁이 계속 유효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처럼 점으로 쇼티지가 일어날 수 없고 선과 면으로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쇼티지가 이 수요 사이클이 과거처럼 그렇게 빨리 끝날 수가 없죠. 선수 교체가 좀 빨리빨리 일어나고 네. 있고 쇼티지를 한번 그냥 채우면 해결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사이클이 훨씬 더 길게 갈 수 있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한편 이제 앞서 저희가 대외적인 변수, 지금 시장의 변동성을 주는 이런 이벤트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오늘 녹화하는 시점이 6월 11일입니다. 미국의 CPI가 예상에 부합했지만 뭐 3년 만에 최고치다 이런 내용은 확인을 했고요. 다음 주에 이제 케빈 허시 의장의 첫 FOMC 뭐 예정이 되어 있고 그런데 뭐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도 은근슬쩍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에 여름이 더 무르익게 되면은 빅테크들의 실적이나 이런 이벤트들도 확인하게 될 텐데 좀 이런 예정된 것들 중에 대표님이 가장 주목하시는 시장의 변수가 있을까요? 이번 사이클은 네. 철저하게 금리를 봐야 됩니다. 금리. 네, 그러니까 제가 반도체를 한 20년 분석했거든요. 네. 금리를 가지고 반도체 분석한 적은 이번이 처음이에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항상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라는 거는 B2C 내구 소비재를 중심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네. 항상 소비 데이터를 봤죠. 그래서 뭐 북미 쪽에 지금 네. 판매량이 어떻고 뭐 재고이 어떻고 뭐 이런 것도 체크했죠. 근데 요즘에는 금리만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수요를 주도하는 쪽이 하이퍼스케일러라고 하는 빅테크들이에요. 그렇죠. 빅테크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자기네들이 돈을 잘 벌었어요. 보통 프리 캐시 플로우라고 해서 잉여 현금 흐름이 좋았기 때문에 빅테크 정말 뭐 그냥 대동강물 파는 것처럼 계속해서 뭐 매출이 늘어도 이익이 따박따박 올라오는 그랬죠. 저런 비즈니스를 해야 돼 이런 거였잖아요. 네. 그렇게 돈을 잘 벌었죠. 플랫폼 회사들이. 그런데 군비 경쟁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점점점 이게 힘이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빅테크들의 캐펙스 비중은 원래 프리캐시 플로우 대비해서 원래 AI 혁명 이전까지만 해도 25에서 30% 정도. 만약에 프리캐시 플로우가 100조다. 그러면 한 25조에서 30조 정도가 투입하는 정도였어요. 그러면 나머지 돈이 많이 남으니까 이걸 가지고 자사주 매입을 해주거나 아니면 뭐 배당을 하거나 자 그런 것들을 했죠. 네. 그런데 이게 AI 군비 경쟁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부담이 점점점 커지죠. 작년에 캐펙스 대비해서 그러니까 프리캐시 플로우 대비해서 부담이 50% 중반대까지 올라요. 너무 많이 올랐네요. 그렇죠. 네. 거의 AI 혁명 이전 대비해서 2배가 올랐죠. 그렇죠. 네. 올해가 얼마나 되냐면 82%. 그렇게 많이 올라도 괜찮은 거예요? 안 괜찮죠. 그래서 작년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네. 작년 상반기까지는 빅테크들이 자체 번 돈으로 투자했어요. 그렇죠. 네. 3분기부터 비트 네. 이야기 나왔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하반기에 처음에 마이크로소프트가 회사채를 발행했어요. 그래서 빅테크라는 회사들이 거의 돈을 잘 벌기 때문에 회사채를 내놓을 일이 거의 그럴 없어요. 일이 없죠. 네. 없죠. 그래서 처음엔 신기하다 그래서 막 다 입찰을 했어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그 회사채 발행 금리가 미국 국채보다 쌌어요. 처음에 대흥행을 한 거죠. 오. 그런데 그 뒤에 알파벳도 하고 메타도 하고 그러니까 갑자기 막 이제는 프리미엄 떨어지죠. 수상하다. 네, 그랬으니까 금리가 튀죠. 그래서 어쨌든 다 발행을 했어요. 뭐 채권 시장이 아직 크니까 빅테크들의 어떤 그 정도의 회사채 발행량은 다 했는데 그때쯤에서 나오기 시작한 게 야 AI로 돈을 언제 보냐? 야 니네 저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니냐? 자 그 이야기 나왔었고 그게 버블론의 어떤 네. 근거가 됐었죠. 근데 어쨌든 작년 하반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국 정부가 네. 두 가지 일을 했어요. 미국 정부가 했다라기보다는 미국이. 네, 일단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막대한 재정을 투입했어요. 빅테크들이 더 투자를 할 수 있게. 오. 그게 OBBA. 아, 네. 네. 그쵸. 그러니까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을 통해서 한 4천억 달러 정도의 감세를 하게 했거든요. 자, 그게 그런 빅테크들의 투자 여력을 더 키워준 거죠. 그쵸. 왜냐하면 법인세 깎아주고 뭐 네. R&D 투자한 거 환급해주고 그러면 그 돈이 좀 더 남잖아요. 마중물이 그걸 된 거죠. 그렇죠. 그걸 가지고 투자를 더 하게 된 거고 그리고 이제 금리도 인하를 한번 했었죠. 금리 인하를. 근데 이제 작년에 50% 중반인데도 그런 걸 해줬는데 네. 자 이제는 82%까지 올라왔죠. 아, 그리고 내년이 되면 94%가 돼요. 어. 그럼 이제 진짜 현금이 다 말랐어요. 그쵸. 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미국 정부가 또 재정을 풀어야 되고 금리 인하를 해줘야 되겠죠. 지금 해줄 수 있는 여력이 아니지 않아요? 그렇죠. 그게 문제예요. 만약에 그걸 못 해주면 네. 빅테크들이 더 캐펙스 증가율을 더 높게 가져갈 수 없고 그럴 경우에는 반도체의 성장률이 꺾일 수가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그 봐야겠죠. 이제 케빈 워시라는 네. 사람이 아, 실제로 이 사람이 메인지 비둘기인지 헷갈리잖아요. 그쵸,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은 이 사람이 비둘기인 걸 확인하고 이제 다시 또 뭔가 방향성을 잡으면 다시 또 랠리가 나겠죠. 그러면 이번 6월 FOMC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지고 케빈 워시가 처음으로 기자회견에 등판을 해서 어떤 방향의 메시지를 내놓는지 이 시나리오에 따라서 저희의 하반기 투자 전략이 좀 달라질 수 있는 거겠네요. 그렇죠. 또 하나 이제 관건은 네, 일단 또 미국 정부가 막대한 재정을 풀겠죠. 왜냐하면 트럼프 중간 선거 이겨야 되잖아요. 그쵸. 그죠? 근데 재정을 풀면 회사 또 국채를 발행해야 되죠. 이제 그 국채를 누가 받아주나 머리가 아프죠. 쉽지 않은데요. 그렇죠. 예전에는 중국이 열심히 사줬고 일본이 열심히 사줬는데 이제 중국 오히려 내다 팔고 있고 일본도 이제 지금 뭐 지금 자기네들 상황이 녹록지 않아서 급하죠. 오히려 금리를 인상하고 있는 상황이죠. 맞아요. 일본은행이. 네. 그럼 누가 사줘야 돼요? 안 사주면 어떻게 돼요? 금리가 튀죠. 그쵸. 네, 그러면 기준금리를 인하해도 시중금리가 튀면 소용없잖아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난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 불확실성이 3분기에 짓눌려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번에 FOMC에서 금리 인상뿐만 아니라 동결만 해도 좀 시장에서는 약간 아쉽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예요? 동결은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금리 인하를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왜냐하면 인플레가 이미 이란 사태 때문에 호르무즈에 봉쇄되면서 원유 가격이 이미 튀어버리잖아요. 계속해서 100달러 위 수준으로 이게 있었고 이게 인플레로 전이되려면 보통 2-3달 걸리거든요. 그쵸. 그럼 분명히 인플레가 튀긴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할 거냐 쉽지 않은 문제죠. 그러면
그 상황에서 지금 국채를 발행한다 그러면 가뜩이나 금리가 지금 녹록지 않은데 미국 국채를 누가 사주지 않으면 이게 금리가 더 튈 수가 있죠. 더 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일단 우리가 보는 빅테크들은 어떻게든 투자할 수 있어요. 얘들은 어쨌든 신용도가 높기 때문에 투자할 수 있는데 실제로 지금 데이터 센터 투자하는 그 축을 보면 빅테크뿐만 아니라 네오클라우드라고 하는 회사들도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네. 그 밑에 서드파트 작은 회사들도 적지 않게 투자를 하거든요. 그게 전체 반도체 수요에서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데 심지어 지금 굉장히 고금리로 투자를 하고 있는 회사들도 많거든요. 네. 네, 그런데 거기서 신용이 좀 튀게 되면 일단 이 회사들이 투자를 못하게 되고 뭔가 또 회사가 어려워지게 되면 이게 또 미국의 사모 대출하고 또 엮여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얘기 나왔었죠. 사모 펀드들이 그걸 굉장히 고금리에다가 대출을 많이 해줬어요. 근데 얘들이 만약에 파산하게 되거나 막 사업을 접게 되면 금융으로 이게 전이가 될 수 있어요. 사실 지금 녹록지 않은 시장이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은 네.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1분기 실적 발표가 나왔을 때 우리나라 반도체 투톱에 대해서 정말 역대급 숫자들을 확인을 했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1분기 영업이익이 굉장히 서프라이즈를 좀 보여줬는데 여기에 2분기는 더 대단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저희가 실적 발표 뚜껑을 열게 되면 주가는 좀 그 전에 먼저 움직이는 경향이 좀 있잖아요. 앞으로 이 반도체 투톱의 주가와 실적에 대한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2분기는 안 좋게 나올 일이 없죠. 왜냐하면 당장 우리가 열흘마다 나오는 수출 데이터가 있잖아요. 네. 우리처럼 이제 또 데이터가 바로바로 나오는 나라가 없는데 거의 뭐 지금 월 일평균 메모리 수출 데이터가 전년 대비해서 한 270%대 나오고 있고 디램이 전년 대비해서 거의 450%, 낸드가 한 300% 나오고 있고요. 이제 최근에는 HBM이라고 하는 MCP로 잡히는 그쪽이 뭐 160%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숫자가 안 좋게 나올 리는 없는데 중요한 건 2분기 다 잘 나올 걸 알고 있어요. 투자자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분기에 대한 가이던스, 방향성이 되게 중요한데 2분기가 되게 높게 나오면 이제 그 다음 분기에 대한 부담이 좀 있죠. 눈높이가 높아지잖아요. 그렇죠. 눈높이도 높아지고 엽기저라는 게 생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 부분이 좀 걱정이 되고 그리고 이제 작년 8월부터 아마존이 그때 서버용 메모리 주문량을 2배로 늘리면서 범용 디램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했거든요. 이제 그게 작년 대비해서도 엽기저가 생기는 거죠. 3분기부터. 그러면은 2분기 실적 발표를 확인할 때까지는 괜찮겠지만 3분기부터는 조금은 이 반도체 투톱에 대한 전략도 그때 봐서 조정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투자 아이디어가 바뀐다고 했잖아요. 제가 하반기 갈수록 바뀐다라고 했는데 네. 이제는 그 실적 증가율이 뭔가 주가를 드라이브를 걸기는 이제 어느 정도 에너지가 다 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전망한 것보다 항상 더 잘 나와서 계속 전망이 틀리긴 하는데 어쨌든 입세에 대한 전망들이 이제 어느 정도 피크를 찍으면 보통은 이제 꺾인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다른 점이 이거예요. 메모리 산업에 대한 근본적인 멀티플 리레이팅이 있어요. 멀티플 리레이팅. 네, 주가라는 게 보통 EPS 곱하기 PER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 슈퍼 사이클이 보통 EPS 중심으로 일어났죠. 그래서 사이클 말미에 보통 뭐 SK하이닉스 뭐 PER이 4배까지 떨어지거든요. 그래 4배 정도면 뭐 내가 물려도 사도 되겠지라고 했는데 반토막이 난단 말이에요. 자 거기서 그러면 손절하고 야, 그래 여기서 반토막이 났는데 여기서 또 물리겠어라고 들어가면 또 반토막이 난단 말이죠. 말도 안 돼. 네, 그게 이제 과거 사이클의 네. 전형적인 패턴이었어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싼데 들어가면 안 된다 이런 게 이제 보통 있는 거고 지금도 그 반도체를 투자하셨던 분들은 이 트라우마가 있어요. 저도 이제 이번 사이클을 그렇게 봤었는데 근데 이번 사이클이 과거 사이클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뭘까요? 메모리라는 게 원래는 다 범용이었어요. 범용? 커머디티. 네. 그렇죠. 우리 아나운서님이 입고 있는 옷처럼 네. 다 레디메이드죠. 그래서 재고라는 게 있고 재고가 많아지면 가격이 급락하고 그렇죠. 그렇게 이제 그리고 재고가 없으면 급등하고 그 변동성이 되게 큰 거죠. 그러니까 메모리 산업은 변동성이 너무 커서 멀티플을 높게 못 준다 이거였는데 시스템 반도체는 또 안정성이 굉장히 있잖아요. 실적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이 변동폭이 되게 적으니까 멀티플을 높게 주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메모리라는 게 이제 점점 커스텀화돼요. 그렇죠. 네. 빅테크들의 플랫폼에 맞게 최적화되는 구조로 가고 있고 그리고 계약 자체가 장기 계약화되고 있죠. 기존의 메모리라는 거는 분기 단위 그리고 월 단위로 내고를 하고 그 가격 변동이 바로바로 반영이 되는 구조인데 이게 업사이클에서는 되게 좋은데 다운 사이클에서는 끔찍하거든요. 그런데 A라고 하는 장기 공급 계약을 맺게 되면 그런 게 완화되죠. 그러니까 실적 하방이 굉장히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과거처럼 메모리 산업에 대해서 멀티플을 이렇게 낮게 질 이유가 없는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 투자 아이디어로 바뀌는 데서 약간 덜컹거림이 있는 겁니다. 변동성이.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새로운 투자 아이디어를 시장에서 바로 받아들여주면 좋죠. 바통 터치하듯이. 아, 쉽지 않은데 쉽지 않죠. 그게 중요하네요. 우리가 릴레이 달리기라면 바통을 이렇게 뒷주자가 앞주자한테 딱 넘겨주잖아요. 그때 어떻게 돼요? 감속을 할 수밖에 없죠. 네, 주식시장도 그런 것 같아요. 투자 아이디어가 바뀔 때는 그냥 가는 게 없어요. 네, 그 속도로. 감속을 하거나 조정을 받고 거기서부터 또 새로운 투자 아이디어가 또 랠리를 만드는 거거든요. 약간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지금 배턴 터치로 비유를 해주시니까 확 이해가 됐는데 사실 6월 들어서 이렇게 반도체 투톱이 밀릴 때는 또 확 크게 밀리다 보니까 약간 걱정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런 시각 그리고 시장에서의 이런 재평가 이런 부분을 반영한다면 딱 3년 뒤에 둘 중에서 더 큰 수익을 안겨줄 종목은 어떤 거라고 예상하세요? 당장 내년도 모르겠는데 3년 뒤에는 아마 사이클이 끝났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3년까지 들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네. 수익 실현 해야 된다. 수익 실현 못하면 굉장히 고생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그 시기가 돌아올지 어쩔지 모르니까. 그렇죠. 이제 사이클이 과거처럼 네. 굉장히 이제 짧고 컴팩트하게 끝나진 않지만 이게 사이클 자체가 없어진 건 아니에요. 반도체라는 게. 네. 그럼 반대로 지금 3년은 일단 너무 멀고 네. 내년을 생각하면서 어느 정도 챙겨야 된다. 네. 그럼 저희가 눈높이를 어디까지 가져갈 수 있는지 네. 그걸 제일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목표가 상향 리포트는 사실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 AI 버블에 대한 책을 썼죠. 네. 그 왜 그러냐면 네? 버블 시대에는요 펀더멘탈로 따지면 안 돼요. 그냥 갈 때까지 가보는 겁니다. 버블은. 그러다가 네. 잘 내리기만 하면 돼요, 버블에서? 버블에서 저도 처음에 책을 쓸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재벌집 막내 아들처럼 네. 터지기 전에 나오는 거죠. 터지기 전에 어. 이제 과학이 비싸니까 나와야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실제로 제가 성공한 투자자들 중에 네. 닷컴 버블을 겪으셨던 분들 중에 그 터지기 전에 나왔던 분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요? 네, 없어요. 그럼 버블이 빠진 후까지도 다 네. 견디셨던 분들인가요? 다 그냥 같이 쓰러졌다가 같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면 그 전에 팔고 나가신 분 없어요? 라고 해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있대요. 한 97년도에 98년도쯤에 이제 과하다라고 해서 나가셨던 분들이 있대요. 그럼 성공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분들이 나중에 자기가 판 가격에서 3-4배씩 오르니까 못 견디고 다시 들어온대요. 그래서 거기서 다 털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들이 네. 살아남았냐? 자산을 리밸런싱 하신 분들이 살아남았대요. 리밸런싱. 네. 대표적으로 미래에셋의 박현주 회장님. 그럼 그분이 99년도에 네. 어떻게 했냐면 그동안에 계속 주도주들이 계속 오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막 이제 뭐 이건 완벽한 주식이야. 영원히 오를 거야 이랬잖아요. 그때 이제 채권 비중을 높이는 거죠. 조금 안정적인 쪽으로 옮겨놓는 그렇죠. 건가요? 조금씩?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의 주식 비중은 점점 줄이고 그 주식도 실적 중심으로 그냥 막 내러티브 때문에 막 튀는 주식들 말고 실적 중심으로 주식을 많이 옮겨놓고 그리고 채권 비중을 점점 높여놓고 2000년도 때 닷컴 버블 터질 때는 이제 같이 네. 쓰러지는 겁니다. 같이 쓰러지는데 멀쩡한 거 들고 있으면 그건 막 벌떡 일어나더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상한 주식 들고 있으면 못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번에도 네. 책을 쓸 때 그렇게 썼죠. 주도주를 끌어안고 쓰러져야 된다. 그래야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버블이 어느 정도 진행됐을 때는 자산의 리밸런싱 필요하다. 자산의 리밸런싱 오늘 중요한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버퍼도 필요하고 주도주를 항상 안고 있어야 된다. 네. 이렇게 고르는 기준이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럼 요걸 먼저 여쭤볼게요. 음. 반도체 업종 계속해서 지금 바라보고 계신 분이라면은 역시나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렇게 투톱을 개별 종목으로 투자하시는 거랑 요즘에는 ETF로도 굉장히 많이 접근을 하시더라고요. AI 탑2랄지 이런 식으로도 많이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하는 전략이 좋아요? 둘 다 괜찮아요. 이제 투자 성향입니다. 네. 그러니까 나는 좀 리스크가 좀 크더라도 난 많이 먹어야 돼. 나는 이번에 내 인생을 바꿀 거야 이런 분들하고 네. 나는 그래도 바쁘니까 매번 체크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이걸 그냥 따박따박 모아 가야겠어. 자, 그런 분들은 그런 투자가 맞는 거죠. 그럼 크게 먹고 싶다 하는 분들이 개별 네. 종목인 거예요? 그렇죠. 아무래도 베타가 크니까 빠질 때는 많이 빠지고 네. 오를 때는 많이 오르니까.
사실 지금 반도체 툭톱도 이런 큰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기는 한데 저희가 젠순왕 CEO가 방문을 했었잖아요. 네. 여기에서 이제 SK 하이닉스를 두고 엔비디아의 최대 메모리 파트너다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여기 SK 텔레콤까지 껴서 AI 팩토리 혹은 뭐 하이닉스와의 칩 공동 개발 이런 이야기들을 좀 했습니다. 확실히 그래도 세계적으로 하이닉스의 위상이 또 한 번 빛나는 케이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SK 하이닉스라는 회사가 네. 이제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죠. 왜냐하면 엔비디아의 가속기라고 하는 핵심 부품을 제일 많이 공급하는 회사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네. 포. 이제 베라 루빈에 들어가는 HBM4 있잖아요. 그거 지금 협상해야 돼요. 가격 협상을. 젠슨왕이 가서 뭔가 립 서비스 해주는 데는 뭔가 아쉬운 게 있는 거예요. TSMC 사내체육대 2024년에 갔죠. 작년에 와서 갑자기 깐부 회동했죠. 네. 이번에 와서 네. 약간 잘 지내고 가시길래 어떤 그렇죠. 마음일까 좀 궁금했었는데 그런 그렇죠. 부분이었군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룹 입장에서도 네. 결국 SK 하이닉스가 결국 AI 기반으로 제조를 효율화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AI 팩토리를 구축을 해야 되는데 엔비디아 협력이 있으면 잘 할 수 있죠. 받을 것도 있고 이제 줄 것도 있는데 젠슨왕 입장에서는 내심 야, 이번에 너무 많이 올리지 마라. 나 무섭다. 이런 거죠. 네. 네. 아무래도 HBM에 음. 있어서는 엔비디아와 SK 하이닉스의 결속력이 제일 강한 부분이었는데 네. 그런 면에서 삼성전자는 사실 퀄 테스트 때문에 고생했던 시간이 좀 길었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조금씩 엔비디아에 대한 비중을 좀 늘려나가고 있는 그런 시점인 것 같아요. 확실히 좀 추격이 가능할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실까요? 그러니까 삼성 입장에서 네. 생각해 보면 작년 상반기 같으면 그게 맞죠. 추격을 해서 우리가 돈 많이 못 벌어도 돼. 그럼 우리가 먹어야겠어. 그렇게 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네. 이제 뭐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작년 8월부터 범용 메모리 가격이 급등하니까 지금은 범용 디램 이익률이 마진율이 한 80% 나와요. 네. 그런데 이제 HBM으로 만들어서 팔면 50%밖에 안 나와요. 수익성이 좀 그렇죠. 떨어지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가 굳이 공격적으로 HBM을 할 이유가 있나요? 없죠. 네. 그런데 이제 중장기 미래를 생각하면 또 하긴 해야 되죠. 이제 거기서 적절한 안배가 필요한 겁니다. 네. 네.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밸런스가 좀 중요할 것 같네요. 그렇죠. 그리고 HBM을 엔비디아한테 팔면 많이 네. 못 남겨요. 왜냐면 SK 하이닉스라는 회사가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제 수율도 잘 나오고 뭐 잘하니까. 음. 그러면 이제 마진율을 높이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앞서 말씀해 주셨던 그런 주문형 음. 반도체 쪽으로 좀 네. 공략을 해야 될까요? 맞아요. 굉장히 좋은 답변인데 쉽게 이야기하면 네. 그 개발하는 회사 있잖아요. 주문형 반도체. 네, 그렇죠. 구글의 TPU라든지 아. 아니면 뭐 아마존이나, 트레이님이나 이런 네. 애들한테 눈탱이 쳐야 됩니다. 그렇죠. 네. 비싸게 팔아야 되죠. 그러니까 너만을 위한 A 만들어 줄 테니까 대신 그렇죠. 이만큼 받겠다. 그렇죠. 이런 왜냐하면 식으로. 걔들은 지금 네. 하이닉스한테 가면 하이닉스 물량이 없거든요. 마이크론도 뭐 그렇게 많지 않죠. 네. 그럼 이제 삼성밖에 없잖아요. 그럼 삼성한테 이거 엔비디아한테 팔면 마진 50% 남는데 시업체들한테 팔면 더 남길 수 있죠. 그러면 삼성전자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지켜볼 때는 이런 다른 빅테크들과의 스토리가 계속 나오는지도 하나의 주목할 포인트가 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딜을 할 수 있죠. 네. HBM이 급하잖아요. 네. 자, 그럼 이제 고객 오셨어요. 일단 앉아보세요. 자, 앉아보시고 앉아보세요. HBM 필요하시죠? 우리 드릴게. 근데 우리 파운드리 저기 요즘 잘 되거든요. 한번 보고 가세요. 네. 그러면 TSMC 거 쓰고 싶죠. 걔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제 어떻게 해요? 메모리 살려면 또 심기를 거스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파운드리 공장 한번 보고 가는 거죠. 괜찮네? 쓸만하네? 자, 그러면 고객님 일단 들어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 파운드리 쓰면 HBM 10만 개 드릴게. 자,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또 파운드리를 살릴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이제 삼성전자가 HBM 어떤 협상에 있어서 파운드리 이야기를 같이 꺼내는 게 전략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사실 파운드리 관련해서는 뭐 뉴스에서 이제 삼성전자는 파운드리도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이런 이야기는 참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요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삼성 파운드리가 네. 그동안 정말 죽을 뻔했어요. 실제로 그렇죠. 죽을 뻔했죠. 원래 그 이재용 회장이 네.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1등 하겠다라고 한 거는 결국 파운드리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실제로 그때 삼성 파운드리의 시장 점유율이 18%, 19% 정도 됐었고요. TSMC가 한 네. 53% 정도 됐어요. 그런데 이제 1등 선언하고 나서 이제 네. 지금 체면이 확 구긴 게 작년 기준으로 보면 TSMC가 70%가 넘었고요.
삼성이 7%로 네. 이제는 10배 차이가 나. 너무 벌어졌네요. 네, 너무 벌어졌죠. 네. 원래는 한 두세 배 차이였는데 이제는 10배 차이로 벌어진 거죠. 그래서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AI 반도체 쪽에서는 삼성이 거의 수주를 못 받았고 TSMC가 거의 독점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선단 공정뿐만 아니라 이제 첨단 패키징이 중요하잖아요. 네. AI 반도체라는 건 결국 사람의 뇌를 모방한 건데 사람의 뇌는 프로세서하고 메모리가 같이 있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AI 반도체가 사람 뇌하고 최대한 비슷하려면 프로세서하고 메모리가 한 개면 좋은 건데 그게 기술적으로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프로세서하고 메모리를 최대한 가까이 붙여서 만들어요. 패키징을 잘 하는 게 맞아요. 중요한 상황. 네. 그렇죠. 그게 이제 주상 복합 아파트처럼 만드는 거죠. 아.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많이 보는 2.5D 패키징, 그죠? 네. GPU가 있고 HBM 있고 밑에 실리콘 인터포저가 깔려 있고 그 밑에 플립 chip BGA가 깔려 있는 요 3층 구조를 제일 많이 보셨을 텐데 그게 병목이 된 거죠. 그래서 TSMC가 기술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면서 혼자 날아간 거죠. 혼자 날아간 거고 삼성 파운드리는 그 사이에 그나마 있던 제일 중요한 고객이 퀄컴이었는데 네. 퀄컴 그렇죠. 칩을 받아서 만들었는데 문제가 생겼죠. 그게 이제 2022년 GOS 사태 기억나십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때 삼성이 퀄컴 스냅드래곤 칩하고 자기네들 엑시노스 칩을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수율도 되게 낮았고 막상 만들었는데 이게 너무 열이 심하니까 어떻게 했냐면 고급 게임 돌아갈 때 성능을 떨어뜨려 놓은 거죠. 근데 거기서 딱 걸렸어요, 그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칩은 못 쓰죠. 네, TSMC 칩을 쓰는 거지 이걸 굳이 쓸 이유 없죠. 그때 그래서 퀄컴이 삼성 파운드리한테 주던 물량을 다 들고 TSMC로 갔어요. 그래서 TSMC에서 만들어봤거든요. 처음에 삼성에서는 저거 설계가 잘못된 거다, 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해봤었어요. 진짜 그럴 수도 있나 보다. 그랬는데 TSMC에서 만드니까 어떻게 돼요? 겁나게 잘 나와. 어떡해. 그래서 그 뒤로 삼성 파운드리가 굉장히 고생했어요. 그리고 이제 엑시노스도 이제 자기네들이 만든 칩을 삼성 무선 사업부, 스마트폰 사업부에서 안 쓰는 그런 일도 벌어졌었죠. 근데 그게 재작년에 이재용 회장이 이제 큰 결단을 내렸죠. DS 부문이라고 해서 삼성전자에서 반도체 사업을 총괄하는 부문장, 부회장이에요. 거기를 중간 인사를 통해서 바꿨어요. 그래서 예전에 겁나게 빡센 분을 데려왔어요. 올드보이라고 하는 전영현 부회장. 전영현 부회장이 데려왔고 그 중간 인사를 하고 그래서 처음에 왔을 때는 옛날에 잘했던 분인데 요즘에 사람도 이제 MZ 세대들이 저 말 듣겠어? 라고 해서 갑자기 뭐 슬리퍼 신고 다니지 말라 그러고 좀 엄격하게 이렇게 엄격하게 막 갑자기 밤새고 일하자 뭐 이러니까 안 될 거야라고 했는데 막 되는 거예요. 쪼니까 작년부터 막 기술이 올라와. 그래서 재작년에는 3나노가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삼성 파운드리가 큰일 났다라고 했는데 작년에 이제 2나노잖아요. 3나노가 안 되는데 2나노가 어떻게 돼?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돼? 그게 되더라고요. 대단합니다. 그렇죠. 되니까 어떻게 돼요? 아니 쓸만하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다들 막 이제 의아해하는 거죠. 삼성 파운드리 좀 갔다가 퀄컴 꼴나는 거 아니야? 라고 안 맡기려고 했는데 일론 머스크가 이제 TSMC하고 뭔가 좀 이제 안 좋았죠. TSMC가 나 그래도 빅테크인데 대접도 안 해주고 하니까 그래서 일론이 그래 쓸만해? 그럼 배팅한 거죠. 그게 165억 달러 규모로 AI6 칩을 수주받아서 그러고 나니까 그러면 얘들이 진짜 잘하는지 보자. 그럼 진짜 잘하는지 보려면 어떻게 돼요? 자기네들 설계한 칩을 제대로 만들면 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엑시노스 2600이라는 칩이 그러니까 2025년에 나온 거는 엑시노스 2500이겠죠. 근데 엑시노스 2500은 갤럭시 S25에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 것 같아요. 네, 안 들어갔어요. 너무 쉽게 맞추는데? 왜 안 들어갔어요? 왠지 물어보신 이유가 칩이 꿀이니까 그렇죠. 칩이 안 좋으니까 그런 거죠. 그러면 엑시노스 2500을 자기네들 또 안 프리미엄 쓰는데. 스마트폰에도 안 쓴 거예요. 그래서 엑시노스 2600은 큰일 났다. 되겠냐. 저기 2나노라고 하는데. 근데 엑시노스 2600이 갤럭시 S26에 장착이 됐어요.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2나노가 성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TSMC에 번호표 뽑고 기다리던 애들이 이거 해도 넘어간 거 아니야 하면서 이제 삼성 파운드를 찾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퀄컴도 2022년 이후로 거래가 끊겼다가 4년 만에 돌아오고 AMD도 다시 돌아오고 자 이제 막 태핑 해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구글도 한번 태핑 해보고
고객들이 이제 다시 돌아오고 있는 상황이죠. 퀄컴과 이런 고객사들이 돌아온 게 그런 의미가 또 네, 있었네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어쨌든 2나노 공정을 해냈다는 점, 그리고 TSMC에만 줄 서 있던 고객들이 조금 이렇게 넘어올 수 있다는 점, 그렇다면 확실히 시장의 점유율을 앞으로는 가져갈 수 있는 준비가 좀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또 허들이 녹록진 않긴 해요. 그러니까 일단 2나노 성공했어요. 일단 첫 번째 허들을 넘었어요. 그런데 이제 AI 반도체라는 거는 네. 기본적으로 웨이퍼만 잘 굽는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TSMC 코버스가 병목이잖아요. 코어스. 네, 2.5D 패키징. 근데 코버스를 대체를 하려고 했는데 삼성도 솔루션이 있긴 해요. 아이큐브라는 기술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박이 나는 회사가 있어요. 어디죠? 인텔입니다. 아. 그래서 삼성 파운드리가 웨이퍼는 구워주는데 네. 자 이걸 가지고 패키징을 하려고 했으니까 안 돼요. 그죠? 그러면 TSMC한테 가도 안 되죠. 그러면 이거를 누가 패키징을 할 수 있을까라고 봤더니 인텔이 코버스 대체하는 EMIB라는 기술이 있어요. 그 EMIB가 최근에 막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네. 이제 그 구글의 TPU를 2028년에 300만 개를 주겠다. EMIB를 통해서 생산하겠다. 사실 삼성 파운드리가 받아 먹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요. 네, 그 기술이 아직은 안 돼서. 네. 사실 제가 알기로는 인텔이 좀 나노 공정에서는 밀리고 그런데 미 정부에서 좀 푸시해줘서 네. 약간 포지션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맞아요. 생각했는데 그 사이에는 사실 패키징이라는 또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 있었네요. 맞아요. 네. 인텔이 사실 원래는 뭐 외계인 고문해서 기술 뽑아낸다라고 하는 회사였어요. 항상 앞서가는 회사였는데 그동안 이제 제모통 있잖아요. CFO 출신들의 CEO를 몇 번 세웠더니 비용 절감만 하고 단기 성과만 뽑아내고 그러니까 이제 엔지니어들 보면 막 그렇게 연봉 많이 받는데 일도 안 하는 것 같은 거지. 그냥 막 잘라버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자른 사람들이 다 어디 갔냐면 AMD하고 뭐 ARM, 뭐 애플 이런 데 갔죠. 감사한 거죠. 그 회사들. 네, 그러네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텔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선단 공정을 못했고 14나노에서 무려 7년을 머물렀습니다. 근데 14나노에서 7년 머무는 동안 삼성 파운드리하고 TSMC는 그 뒤로 7나노, 5나노까지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인텔이 선단 공정에서 엄청 뒤처진 거고 그래서 안 되겠다. 이제는 다시 기술자 출신의 CEO를 데려와야겠다. 라고 해서 데려온 사람이 팻 겔싱어예요. 팻 겔싱어를 데려왔는데 네. 처음에는 막 의욕을 가지고 했죠. 근데 회사 조직 문화라는 게 오랫동안 이렇게 막 뭔가 이제 인이 배어 있는데 문화가 있는데 그렇죠. 갑자기 안 바뀌죠. 그렇죠? 그래서 막 바꾸려고 하던데 이제 상황이 너무 어려워져 가지고 이제 이분이 나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설계 쪽, 디자인 쪽을 담당하던 이제 리프탄이라는 이제 CEO가 새로 왔는데 이건 이제 다시 제조 경쟁력 하긴 쉽지 않아 보이는 거죠. 그래서 막 이리저리 못 하고 회사 넘어갈 것 같고 이러고 있었는데 트럼프가 이 인텔이 죽으면 우리 반도체 굴기가 안 된다라고 해서 일단 미국 정부가 지분을 태웠죠. 그래서 지분을 많이 태웠고 이제 젠슨 황 불렀죠. 젠슨 황한테 이제 이거 투자해라고 압박을 준 거죠. 그래서 처음에 젠슨 황이 내가 이거 왜 하냐라고 하다가 막 그 큰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야기했겠죠. 그러다가 너 중국에 반도체 안 팔 거야?라고 했더니 씩씩거리면서 50억 달러를 투자한 거죠. 그래서 지분이 한 3% 정도 투자를 했고 자 그때까지만 해도 젠슨 황이 참 원하지 네. 않는 의사결정을 했구나라고 했는데 이게 갑자기 에이전틱 AI가 터지면서 CPU가 갑자기 막 중요해졌어요. 그러면서 CPU, 네. GPU 네, 말고. CPU, 네. 네. 그래서 CPU를 파는 회사가 인텔하고 AMD잖아요. 그쵸. 두 회사가 대박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인텔이 재무적으로 좀 좋아졌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그러면 뭔가 좀 좋아지고 돈도 좀 돌고 그러면 어떻게 엔지니어도 다시 뽑고 연구개발도 또 복원하고 하니까 EMIB가 좀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인텔이 최근에 많이 살아났고 올 초 대비해서 정말 주가 퍼포먼스가 좋은 회사 중에 하나가 인텔이죠. 그러면요, 대표님 이번에도 네. 3년 후를 봤을 때 저희가 이 자꾸 파운드리 3년이에요. 약속이 3년입니다. 3년 후에 내년에 그러면 제가 살아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내년 1년 만에 이게 추격이 네. 될지 모르겠는데 네. 이 파운드리라는 네. 키워드 안에서 네. 과연 이 글로벌 시장의 어떤 판도에 좀 어느 정도 변화가 있을지 삼성이 TSMC의 점유율을 좀 많이 가져오면서 존재감을 확실히 가져올 수 있을지 그리고 그러려면은 제일 중요한 포인트 하나만 딱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신다면요. 일단 그 TSMC의 그 입지는 네. 여전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TSMC의 초격차는 여전하다.
그러면 한 네. 좋은 2등 정도를 노려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근데 그동안에는 네. TSMC가 너무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게 그러면 흘러 넘치면 어떻게 돼요? 누가 이거 받아 먹는 애들 있잖아요. 그쵸. 낙수 효과, 네. 트리클 다운이 되잖아요. 그동안에 그게 안 됐던 거예요. 아. 삼성 파운드리하고 인텔이 너무 이제 바보형이라 넘쳐도 받아먹지 네, 못했던. 못 받아 먹은 거예요. 그런데 네. 이제 받아 먹게 됐어요. 아, 그래서 선단 공정에서는 삼성 파운드리가 받아 먹고 이제 첨단 패키징 쪽에서는 이제 인텔이 받아 먹고 CPU도 이제 인텔이 받아 먹고 네. 자 그런 구조가 된 거고 그러면 이제 내년이 되면 뭐가 달라지냐 이게 TSMC 자체적인 뭔가 경쟁력 하락 때문에 뭔가 이게 구도가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요. 진짜 우리 아나운서님 좋아하는 3년이라는 시계를 봐도 네, 그런데 네. 그런데 여기서 TSMC의 결정적인 리스크가 하나 있어요. 뭘까요? 네, 결정적인 리스크가 있는데 네. 이거는 TSMC가 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TSMC가 대만 회사라서 그래요. 아, 대만의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있어요. 네. 그래서 대만은 TSMC를 호국 신산이라고 하거든요. 호국 신산. 네, 우리나라를 지켜주는 신령한 산. 아, 워낙 또 네. 너무 상징적인 그런 기업이기도 그렇죠. 하죠. 네. 그리고 실제로 만약에 대만이 중국으로부터 침공받는다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도와주러 가야 될까요? 무시해야 될까요? 아, 쉽지 않죠. 진짜 애매하네요. 애매하죠. 만약에 그냥 놔두면 TSMC가 중국 기술이 돼버리죠. 전 세계의 반도체, AI 반도체가 갑자기 이제 중국에 의존하게 되는 문제가 생기죠. 네. 그렇다고 또 도와주러 가면 어떻게 돼요? 중국하고 전면전을 해야 되죠. 쉽지 않은 의사결정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미국 내에다가 빨리 팹을 깔아라. 그래서 TSMC한테 애리조나 쪽에 엄청나게 투자를 하게 하고 자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도 맞아요. 이제 네. 우리 삼성 파운드리 첨단 팹을 테일러에다가 짓게 한 거죠. 이런 이야기들이 지정학적 네. 리스크의 영향도 맞습니다. 있을 수 있다. 저희가 미래 파운드리 시장까지 같이 점쳐봤습니다. 또 이번에는 여러분들의 관심이 뜨거운 저희가 기판 그리고 좀 소부장에 대해서도 같이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대표님, 지금 이제 뭐 AI 반도체 시대 이런 기판주들이 다시 한번 주목받는 이유 뭘까요? 일단은 연결이죠. 연결. 네, 네트워크라고 하는데 우리가 엔비디아 GPU 한 장 갖다 쓰는 그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렇죠? 네, 보통 뭐 몇만 장 단위로 엮어서 쓰죠. 젠슨 왕이 왔을 때 26만 장 줬잖아요. 맞아요. 준 것도 아니죠. 판 거죠. 네, 판 건데 어쨌든 뭐 지금 돈 준다고 살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뭐 감사하긴 한 겁니다. 그래서 네이버가 6만 장, 현대차가 5만 장, 삼성이 5만 장. 5만 장. 자 이런 식으로 받았잖아요. 정부도 5만 장 받고. 자 그러면 이제 보통 데이터 센터에다가 5만 장, 10만 장씩 연결해야 돼요. 뭘로 연결하겠어요? 칩하고 칩을 연결할 때. 다 기판이라는 게 필요하죠. 그쵸. 기판. 그죠. 그리고 서버하고 서버 연결할 때도 네트워크 장비가 필요하죠. 그리고 데이터 센터하고 데이터 센터까지 연결할 때는 어떤 엄청난 광 케이블이 필요합니다. 와. 그 연결이 복잡해질수록 이제 기판이 많이 필요한 거고 실제로 이제 만약에 칩이 10만 개에서 만약에 100만 개로 늘어난다. 그러면 결국 네트워크 수요는요 5배가 더 늘어요. 칩이 늘어나는 것보다 5배가 더. 네. 그러니까 칩이 10만 장에서 100만 장으로 늘어나면 연결은 50만 그러니까 500만 장이 되는 거죠. 네. 네. 500만 수요가 늘어나는 거죠. 아. 그러니까 네트워크 시장이 앞으로 많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결국 칩하고 칩을 연결할 때는 다 기반이 다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워낙 진짜 막 수만 장을 연결하는 거다 보니까 안정적이게 연결될 수 있는지 예를 들면 네네. 뭐 열이나 이런 것도 잘 견디고 뭐랄까요 서로의 몸집도 잘 견디는지 이런 것들도 좀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서버 렉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서버 렉이 납작한 요 판때기에다가 반도체를 엄청나게 겁나게 많이 꽂아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이 AI 혁명 이전에 일반 서버용 그 서버 렉이 전력 용량이 10kW였거든요. 10kW. 그리고 이제 그 호퍼라는 칩이 나왔잖아요. H100 기억나시죠? 호퍼가 40에서 80kW 정도 됐어요. 그러면 일반 서버 대비해서 4배에서 8배가 늘어난 거죠. 네. 네. 그런데 지금 블랙웰, 그레이스 블랙웰 같은 경우는 GB200 기준으로 보면 120kW. 그레이스 블랙웰 울트라 같은 경우, GB300 같은 경우는 150kW. 점점 늘죠. 네. 그러면 이제 기존의 이 연결, 그 전력 용량이 크다라는 건 그만큼 네트워크나 신호나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많이 하는 거고 그 사이에서 열이 엄청나게 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머티리얼, 기존의 기판 소재들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판이라는 건 결국 플라스틱이거든요. 근데 플라스틱인데 유리 섬유를 있잖아요. 네. 천처럼 시줄하고 날줄을 엮어서 이걸 에폭시 같은 데 폭 담궈요. 그러면 얇은 플라스틱이 나오거든요. 그게 FR4라는 플라스틱이에요. 네. 그 플라스틱에다가 위에다가 아주 얇은 구리박
입혀가지고 아래 위로 입혀서 만들면 이게 CCL이라고 해요. 동박측판이라고 하죠. 네. 그거를 회로를 새겨가지고 여러 개를 엎어가지고 만드는 게 보통 PCB라고 하거든요. 기판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기에 엄청나게 그 유리 섬유가 열을 많이 받으면 수축하고 팽창하겠죠. 그죠? 용량이 크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덜 수축 팽창하는 소재를 써야겠죠. 그게 바로 네, 특수한 소재를 써야 되는데 네. 그런 걸 하는 게 일본 소재 회사들이 해요. 음. 네. 일본의 이제 니토보라는 회사가 이제 그 네. 열 팽창률이 적은 유리 섬유 천을 하고, 그리고 CCL이라는 회사가 일본의 레조나기라는 회사가 하고 겁나게 가격 올렸겠죠. 딱 들어봐도. 그렇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아주 얇은 그 구리 동박하는 게 이제 우리 두산전자죠. 두산. 아. 그러니까 다 주가 오르는 건 다 이유가 있죠. 네. 자, 그러면 그 PCB를 만드는 회사가 누구냐? 일본의 이비덴하고 신코. 국내에서 삼성전기. 그런 회사들이 대박이 난 겁니다. 네.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워낙 정말 무서운 기세로 온유월 이렇게 치고 올라왔었기 때문에 네. 정말 다들 눈여겨 보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말씀해주신 삼성전기와 뭐 일본의 기업들, 대만에도 그런 기업들이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러면은 지금 글로벌 시장 점유율로 봤을 때 그래도 좀 주도권을 잡고 있는 건 어느 쪽이에요? 일단 그 요거는 그 기판이라고 하면 네. 보통 거기 머티리얼을 BT 계열이 있고 ABF 계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ABF 계열이라고 하는 거는 아지노모토 빌더 필름이라는 약자인데 그 특수한 절연 필름을 써야 돼요. 그게 이제 그 특수한 절연 필름을 쓰는 이유는 이게 굉장히 신호 연결이 많고 네. 열이 많이 나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보통 그걸 플립칩 BGA라는 기판을 이야기하는데 그쪽은 일본이 잘해요. 그래서 일본의 이비덴이라는 회사와 신코덴키라는 회사가 거의 꽉 잡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그 플립칩 BGA 기판의 고객은 인텔하고 AMD 같은 CPU 업체들이 메인이었죠. 아. 그 밸류체인이 딱 돼 있었어요. 네. 근데 갑자기 엔비디아가 탁 튀어나오면서 GPU용 플립칩 BGA 기판을 막 땡겨가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일본 회사들이 막 증설을 해도 공급이 안 돼요. 그러니까 누가 찾아왔냐? 우리나라 삼성전기하고 이제 대만의 유니마이크론이라는 네. 회사가 있어요. 두 회사가 대박이 난 거죠. 근데 이제 그 두 회사도 이제는 물량이 감당이 안 돼요. 최근에 또 CPU 대란이 일어났잖아요. 오픈클로 그쵸. 에이전틱 AI 때문에. 네. 갔더니 더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밑에 누가 또 할 수 있는 애들이 없냐라고 해서 이제 쩌리 같은 업체들 좀 찾아본 거예요. 다른 업체들도 찾아봤더니 네. 거기서 이제 대덕전자, 코리아 서키트, LG 이노텍 이런 회사들이 네. 대박이 난 거죠. 확실히 지금 말씀해준 삼성전기를 이제 저희가 뭐 기판 관련해서는 제일 대장으로 보고 뭐 대덕전자, 코리아 서키트 다른 종목들도 많이 보고 계실 텐데 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시장 안에서 투자를 한다면은 지금 시점에서의 투자 매력도는 어떤지 이것도 좀 궁금해요. 밸류에이션은 비싸요. 그렇죠. 예, 이제 밸류에이션 보면 못 들어갑니다. 네.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밸류에이션을 좀 보지 말까요? 그렇죠. 네. 사실 지금은 반도체 소부장 투자할 때 밸류에이션은 눈을 감고 분할해서 사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네? 버블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이 사실 코스피가 네. PER로 따지면 10배가 안 돼요. 사실 우리나라 지난 15년 동안 코스피 평균 PER이 10배거든요. 그럼 싸잖아. 그죠? 그렇죠? 그럼 막 사면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삼성전자고 SK 하이닉스 착시예요. 삼성전자고 SK 하이닉스 두 회사를 덜어내면 우리나라 코스피 PER이 20배가 넘어요. 그래요? 네, 굉장히 비싸요. 역대급으로 비싼 겁니다. 근데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네. 올해 벌어들이는 이익이 500조가 넘죠. 500조에서 550조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올해 우리나라 코스피 전체 상장사 영업이익이 한 700조예요. 700조 중에서 500조에서 550조를 두 회사가 하는 거예요. 거의 절반 60% 정도를 가져가는 70% 넘죠. 70%. 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착시가 굉장히 심한 거죠. 그래서 소부장을 투자할 때는 네. 이제 제가 뭐 펀더멘탈 리스트로 할 말은 아닙니다만은 일단 밸류에이션 따지지 말고 뭐 지금은 분할로 사는 것도 방법이고, 그러면 이제 개별주는 손이 안 나간다. 그러면 이제 뭐 ETF 사는 것도 방법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네. 부분에서 소부장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가지고 계신 관점이 반도체 투톱이 워낙 빠르게 올라왔다 보니까 네네. 이제 소부장의 시간도 확실히 와주지 않을까? 그리고 소부장이 시세를 보여주면은 막 두 자릿수 급등하는 날들로 좀 보여주더라고요. 네. 이게 자연스럽게 좀 따라가는 흐름으로 저희가 볼 수 있는 걸까요? 그렇죠. 사실 그 5월 말까지 보면 네.
코스피가 연초 대비해서 100% 넘게 올랐어요. 세계에서 1등입니다. 아, 코스닥이 그쵸. 연초 대비해서 20%를 못 올랐어요. 사실. 그러면 코스피가 코스닥 대비해서 5배 오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실 코스닥은 뭐 못 오르는 게 이유가 있어요. 코스닥 전체 회사들 합쳐도 이익이 얼마나 나올까요? 아, 그죠? 아무래도 한 2조, 네. 2조 나올까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2조는 아니고 한 몇 조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익 대비해서 굉장히 비싸죠, 코스닥이. 그런데 코스닥은 업사이드가 정부 정책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국민성장펀드가 맞아요. 1호가 성황리에 론칭을 했고, 네. 그리고 이제 후속이 될 거고, 거기에 이제 아마 코스닥하고 벤처 쪽으로 자금이 많이 갈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정부가 코스닥을 분할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프리미엄 시장에 한 100개 정도 기업 넣고, 나머지 이제 스탠다드 시장으로 이제 분리해서 운영을 할 계획이고, 프리미엄 시장에 오는 기업들한테 굉장히 많은 유동성을 이제 공급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국민연금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네. 국민연금이 작년이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닥 거래 비중이 5%도 안 돼요. 아, 그 정도밖에 안 네, 돼요? 왜냐하면 국민연금이 살 주식이 없어요, 코스닥에. 어, 투자자분들께는 좀 죄송하지만 사실 코스닥이 매력도가 굉장히 코스피가 너무 컸다.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이제는 국민연금이 코스닥 거래 비중을 좀 늘리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완전히 연못은 연만한데 물을 완전히 쏟아붓는 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코스피 150이라는 인덱스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바이오나 2차 전지 같은 실적 안 나오는 회사들이 너무 많이 과대 평가되어 있다 분포되어 보니까 있고, 네. 네, 아마 코스닥 프리미엄 시장은 실적 잘 나오고 밸류에이션이 그래도 좀 나오는 반도체 소부장주 중심으로. 그러니까 지금 정부의 캐치프레이즈가 only AI잖아요. 세계 3대 AI 강국이기 때문에 결국 세계 3대 AI 강국을 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소부장을 무조건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초점이 맞춰지는 겁니다. 지금 소부장주 저희가 그렇다면 투자를 할 때 고르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2부에서 오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설비 투자 확대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 같이 할 때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요즘 시장은 설비 투자를 한다고 모든 소부장이 같이 따라가는 거는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공정별로 뭐 골라야 될지 아니면 기업의 다른 부분을 봐야 될지 어떻게 골라야 돼요? 제가 평상시 그러니까 한 뭐 몇 년 전에 뭐 한 여기 만약에 출연했으면 네. 뭐 한 1년 전, 2년 전이면 이제 뭐 첨단 패키징을 봐야 됩니다. 뭐 검사하고 테스트를 봐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투자하시기에는 네. 유동성을 보셔야 돼요. 유동성. 네. 유동성을 보셔야 되는데 유동성이 어디서 나오냐? 자, ETF를 타고 옵니다. 네, ETF. 그러면 ETF에 이 네. 종목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보는 게 맞아요. 중요하네요. 그러니까 주요 반도체 ETF가 좋아하는 종목들을 보셔야 돼요. 그러면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오고 네. 그리고 시총이 어느 정도 크고 비싼 주식. 그런 회사들이 오늘 보면 탄력적으로 오르죠. 역시 그러면 윗 네. 등수를 차지하고 있는 네. 종목들이 메리트가 있을 네, 것이다. 맞습니다. 그러면 사실 안전하게 그냥 ETF로 투자하는 것도 괜찮겠네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는 또 삼성전자고 SK하이닉스 비중이 절반 넘게 차지하고 네. 있죠. 네. 보통 반도체 ETF 보면 삼성전자가 이만큼씩 차지하고 있으니까. SK하이닉스가 제일 많아요. 보통 네. 한 20% 후반대. 음. 삼성전자가 한 25%. 세 번째가 한미반도체. 막 18% 이러죠. 지금은 공정별로 이렇게 고른다기보다 유동성 그리고 ETF에 이 종목이 편입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 그럼 네. 저희가 개별 종목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지금 시점에서 평가를 해주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개별 주식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네. 제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책 제목 다시 한번 좀 알려주시죠. AI 버벌 네. 반도체 실전 투자법인데요. 네. 거기 이제 개별 기업에 대한 분석을 다 해놨어요. 그래서 공정별로 네. 이슈가 되는 쪽에 쭉 찾아보시면 참고서처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대표님 네. 책도 꼭 찾아봐야겠지만 그러면 제가 지금 네. 시총 상위에서 발견되는 종목들 위주로 조금 더 여쭤볼게요. 네네. 주성 엔지니어링이랑 원익 IPS 오늘 녹화일 기준으로도 지금 두 자릿수의 급등세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시총 계단이 거의 5월 달에 껑충껑충 좀 많이 올라온 종목들인 것 같아요. 지금 시점에 이들 종목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그 반도체 8대 공정에서 네. 제일 비중이 큰 거 만약에 100조를 투입한다. 그러면 보통 노광 있잖아요. 노광. 네. 네덜란드 네. ASML한테 일단은 한 30%, 40% 주는 겁니다. 아, 네. 걔들이 다 먹어요. 그래서 슈퍼 의리군요. 그렇죠. 장비 한 대 한 4천억, 5천억 하거든요. 네. 건물 한 채 값입니다. 네. 네. 일단 거기 빼놓고 노광 빼고. 네. 노광 그리고 전 세계에서
유일 독점이기 때문에 뭐 먹을 게 별로 없죠. 일단 장비 쪽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제일 잘하는 게 보통 노광 다음에 중요한 게 식각이에요. 식각. 깎는 거. 네. 네. 근데 이제 식각 쪽은 또 해외 기업이 잘합니다. 그래서 뭐 미국의 램리서치, 일본의 네. 텔. 그러면 이제 국내 기업 알려달란 말이야 이 말이잖아요. 그죠? 눈빛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나라 장비 회사들 중에 큰 회사들은 보통 증착 공정이 좀 오리엔트돼 있어요. 그래서 증착이 보통은 한 3번째, 4번째 중요한 공정인데 우리나라가 유독 좀 잘해요. 그래서 거기서 뭐 CVD라든지 네. 아니면 ALD 같은 원자층 증착 그런 쪽을 담당하는데 4대 증착 업체가 있어요. 4대. 국내에서. 네. 주성 엔지니어링, 유진테크, 원익 IPS, 테스. 그런 회사들은 일단 수급적으로 좋고 그리고 일단 설비 투자를 많이 하면 네. 무조건 얘들은 받아 먹어요. 아. 그런 또 이슈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포인트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는 이런 설비 투자에 따른 어떤 뭐 쇼티지를 채우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소부장 랠리가 다 같이 오는 게 아니다.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선별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런데 그걸 다 받아먹을 수 있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주성 엔지니어링, 원익 IPS, 유진테크 그리고 테스까지 같이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후공정 쪽에서는 볼만한 기업 없을까요? 후공정에서는 이제 시총 크고 제일 많이 하는 회사가 이오테크닉스. 이오테크닉스. 네. 근데 이제 한미 반도체는 코스피니까 네. 이제 그걸 논외로 하고 네. 그렇게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소켓 쪽, 뭐 이 테스트 소켓 쪽에서는 리노공업 그리고 ISC. 너무 많이 풀어주신 거 아니에요? 아니 물어보시길래. 자, 소부장에 대해서. 네. 그러면 사실 요즘에 또 자주 언급되는 종목 네. 중에 저는 이수페타시스, 네. 또 이 주문형 반도체 ASIC 수요 확대에 따라서 좀 수혜 기대감이 있다 이런 이야기 제가 들었던 것 같거든요. 일단 이제 네트워크 연결이 많아지면 수혜를 본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수페타시스가 하는 MLB라는 고다층 기판은 ASIC이나 이런 쪽에 이제 패키징할 때 쓰는 기판은 아니고요. 이제 네트워크 장비라든지 아니면 서버에 마더보드 네. 있잖아요. 그런 쪽에 많이 씁니다. 그래서 어쨌든 네트워크 수요가 늘거나 아니면 이제 그 어떤 서버 렉 자체가 점점 좀 복잡해질수록 얘들은 미세 선폭이 더 얇아지고 네. 그리고 층수도 높아져요. 그러면 단가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가격과 Q 물량이 같이 늘어나는 사이클이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딱 두 가지예요. 네. 저희가 소부장도 같이 본다면 그 주도주 외에 비중은 한 숫자로 말하면 몇 % 정도로 좀 생각을 하면 좋을지 이것도 궁금하고 시기적으로는 사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기를 비롯한 기판주들이 좀 나중에 달려주기 시작했잖아요. 그럼 수익 실현의 시점은 아까 말씀하신 뭐 내년 이렇게 같이 봐야 될지 시점과 비중 궁금합니다. 일단 그 반도체 소부장주들이 실적이 본격적으로 나오는 거는 일단 장비가 먼저 달려요. 지금은 캐펙스를 투입을 하면 보통 반도체 팹을 짓는 데 써요. 그래서 일단 당장 실적이 나오는 거는 인프라 장비들이 나옵니다. 장비가 먼저 들어가니까. 네. 그래서 뭐 화학약품 공급 장치라든지 CCS라든지 아니면 진공 펌프라든지 스컬러버라든지 그러니까 공장 건물 지을 때 같이 들어가는 장치들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회사들이 먼저 실적이 올라오는데 주가는 훨씬 먼저 움직여요. 그래서 이제 거기 관련된 한양 ENG라든지 아니면 STI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이제 주가를 많이 움직였고 최근에 움직이는 회사들은 내년 상반기에 모멘텀이 나오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생산 설비 공장 팹이 지어지면 어떻게 돼요? 전공정 먼저 깔리죠. 그래서 전공정 관련 업체들이 지금 당장 숫자는 안 나오지만 주가가 달리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뭐 깔리겠어요? 후공정. 네, 후공정이 달리는 거고 그리고 그 라인이 다 깔리면 어떻게 돼요? 막 돌아가니까 소재 부품 그러니까 소재 부품 쪽에 이제 수주가 나오는 거죠. 막 이제 그게 업턴이 오는 거죠. 거기는 뭐 소모품을 하는 TCK나 아니면 뭐 저기 코미코라든지 그리고 하나 머티리얼스 뭐 그런 회사들이 수혜를 보게 되죠. 지금 설비 투자하고 나면은 전공정, 후공정 그리고 이제 소재 부품 이렇게 순서대로 채워가는 순서대로 맞습니다. 저희가 지켜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기판주 그리고 소부장과 관련해서 투자를 한다면 저희가 시점이나 비중 그리고 안에서 종목을 어떻게 골라야 할지 그 기준까지도 같이 살펴봤습니다. 대표님이 계속 강조해 주신 것처럼 이제 하반기부터는 지금 시장이 좀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시장에 대해서 꼼꼼히 공부하고 투자 전략을 재정비할 필요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저희 채널 신사임당과 함께 여름철 이 투자 전략도
꼭꼭 확인해 보시고요. 저희 더불어서 여름철 같이 건강하게 날 수 있는 네. 혜택도 같이 만나보시죠. 자, 오늘 제가 입고 있는 이 꼼데 가르송 블랙 와펜입니다. 기본티 하얀색의 이 블랙 와펜 5만 원대에 만날 수 있는 가격 정말 혜택이니까 꼭 확인해 보시고요. 더불어서 여름철 또 우리 이형수 대표님 픽 시원한 여름 메뉴인 네. 콩국수를 무려 저희가 10,000원대에 1인분으로 치면은 2,000원대 가격에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신사임당의 고정 댓글 혜택까지도 꼭꼭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채널 신사임당에서는 지금 시장의 이런 변동성의 원인 그리고 반도체주 전반적인 투자 전략, 삼성전자, 하이닉스 전망까지 같이 살펴봤습니다. IT의 신 이형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